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박원철 노무사라고 하고요. 오늘 프라임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1차, 2차 시험 전임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임법학원 공인노무사 시험 말고요. 다른 학원에서는 또 공무원 강의도 맡고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0년도에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을 했고요. 현재 고려대에서 사회법 전공으로 노동법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무사로서 10년 동안 생활을 했고요. 제가 법인 생활도 했지만은 회사 내 공인노무사로서 취업을 해서 인사 담당, 노무 담당 이렇게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실무 경험도 계속 쌓아나가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도 어느 정도 이제 교재도 나오고 몇 년 차 이제 경력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좀 집중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유동적인 생물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법이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강 바로 시작을 해보면요.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해설이라고 돼 있죠. 지금 촬영하는 시점으로 얼마 전에 공인노무사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 시험이 끝나자마자 이제 가다발이 나왔는데요. 이 가다반까지는 나왔는데 뭐 때문에 이게 답인지 이게 왜 정답이 아니고 이게 오답이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좀 해설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지금 좀 만들었고요. 강의의 흐름은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노동법 1이라고 돼 있죠.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이 노동법 1, 노동법 2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 2에 대한 해설 강의를 다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이 특강을 보시는 분들은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1차 강의를 이미 1차 시험을 이미 치르신 분. 그런 분들은 점수를 받긴 받았는데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리고 2차 강사도 어떤 분을 선발해야 될까 이런 고민 때문에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요. 공인노무사 시험을 이제 입문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기출문제가 대략 어떤 식으로 나올까? 내가 도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감도 좀 익히고 그리고 노무사 시험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될까? 1차 시험은 언제부터 준비하면 될까? 이런 것들도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에 대한 해설을 다 마치고요. 제일 마지막에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 진입한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노동법 1이고 1번 문제예요. 그리고 이 순서는요. 지금 기출문제 공개가 돼 있는데 거기서 A형이라고 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사용자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최신 개정법입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요번에 도입이 됐죠. 이 도입이 되면서 원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는 방식이 있고 취업 규칙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3개월 초과는 이렇게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 서면 합의하는 것에 어떤 것들을 넣어라라고 법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월 초과에 대한 부분, 그 다음 3개월 이내에 대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담수 남기 사항이고요. 보시면은 대상 근로자 범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 기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주별 근로시간이라고 돼 있죠. 이거 맞습니다. 범기주 여기는 맞고요. 근데 일별 근로시간 이 부분이 아닙니다. 요거는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할 때 그때는 일별 근로시간을 적도록 돼 있는데 3개월 초과부터는 주별 근로시간을 적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 합의 유효기간 이것도 적도록 돼 있습니다. 범기주 서로 외우기도 하고 범기주유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보기가 되고요. 다음 2번 문제 가시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돼 있죠. 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도 최근에 개정이 또 됐습니다. 입법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개정이 됐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로 출제됐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근로자의 신체 정신 고통을 주는 행위 외 근무 환경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였죠. 신체 정신적 고통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 환경 악화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혼내는 거 이런 것들은 신체적으로 때린다? 괴롭힘이죠. 그리고
때리진 않지만은 뭐 결제문을 올렸더니 그 결제하시는 상급자가 막 한숨 푹푹 쉬고요. 그러면서 인격적인 모독의 발언을 막 합니다. 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뭐 출신지가 어떠냐, 뭐 이러면서 사람 막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신적 고통 주는 거니까 직장 내 괴롭히면 되겠죠. 근데 근무 환경 악화 이건 뭘까라고 했을 때는요. 뭐 혼내지도 않고요, 때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은근히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 주변에만 뭔가 일에 집중 못하는 그런 유해 시설들을 막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회사에 못 버티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가시면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피해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법조문은 누구든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신고 접수가 없으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아무도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눈치챌 수도 있겠죠. 그때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피해 근로자 요청과 무관하게 피해 근로자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장소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청과 무관하게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은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래도 제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 왕따 당했다, 아니면 괴롭힘 당했다 이런 소문 나는 게 전 더 싫어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근로자를 보호해준답시고 다른 부서로 보냈는데 인사가 우리 회사가 정기적입니다. 1월과 7월에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근로자가 신입 직원도 아닌데 3월 달에 갑자기 다른 부서로 와요. 그럼 직원들이 다들 술렁거리겠죠. 아, 얘가 걔구나. 얘가 왕따 당한 또는 괴롭힘 당한 걔구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근로자는 회사 다닐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원하면 조치를 해줘라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가시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는 물론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도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맞고요. 보호 범위가 피해 근로자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도와주려고 하는 근로자 있죠. 이 사람들도 보호해야 된다. 이 지문이 맞습니다. 자, 이거 동그라미가 지금 오해하게 되는데 규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규율된다는 의미입니다. 피해 근로자, 다시요. 직장 내 괴롭히면 신체 정신 그리고 근무 환경 악화 이것까지 다 규율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서 규율된다로 오류했고 지금 제가 다시 정정해서 규율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 보셨고요. 3번 문제 갑니다.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1번 보기 근로조건 기준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부와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을 둔다.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임무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일선 근로감독부서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다음 2번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 조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문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예요. 장부와 서류 제출을 영장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출석하겠다. 사업장 내가 방문할게. 그러니까 3년치의 임금 명세서 준비해놔. 이렇게 그냥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그때 감독하러 나가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하겠죠. 뭐 압수영장,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검찰도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막 들이닥쳐요. 그렇게 해서 장부를 내놔라, 뭐 서류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힘이 있고요. 신문도 뭐냐?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일하고 있는데 잠시만 와보세요. 당신 임금 맞아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는 출석조사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힘이 굉장히 강하다. 노동법에 관해서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라고 돼 있죠. 이분들은 취업을 금지해야 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검진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의사인 근로감독관 요즘이야 여러분 뭐 직업성 질병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아닌데 옛날에는요 화학물질을 잘못 써가지고 유해한지도 모르고 막 쓰다가 보니까 직원들 전체가 막 구토에 시달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도대체 어떤 질병이 도는 거냐? 의사인 근로감독관이 가서 이 질병에 대해서 분석하고 일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다들 휴업하세요. 이런 것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전히 있는데 요즘은 이제 산업 질병에 대해 가지고 큰 이슈가 벌어지지 않는 게 좀 특이점 있는 거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법원 가서 그 다음에 향후에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 특이점이 이겁니다.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검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의심만 있다 해서 근로감독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드실 텐데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번째,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뒀어요. 그래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맞습니다.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그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회사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 회사는 뭐 실질적 구조, 지배 구조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비밀 같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만두고 나온 다음에 이제 자유인이다라고 하면서 발설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직무상 알게 된 거기 때문에 비밀은 그만둬도 엄수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벌칙도 엄청납니다. 자격정지도 몇 년 동안 되고요. 다음 5번째, 근기법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제출, 근로감독관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해서 수행한다라고 돼 있죠. 예, 일단 사법경찰 관리의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동법 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경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고요. 근데 위에 보시면요, 현장조사, 서류제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뒤에 근로감독관 직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스스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좀 자극적인 얘기를 들어드리면요, 근로감독관 나갔다가 노동법 위반 사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돈을 주는 거죠. 뒷돈을 줬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비리 공무원이 됐다. 이렇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가 발생했죠. 이럴 때는 그때는 근로감독관은 손을 떼요. 이제부터는 경찰서로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빠져야 되는데 여기가 은근슬쩍 끼어들어가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고요. 4번 문제 갑니다. 이것도 개정법입니다.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기재상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돼 있죠. 과거에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을 했고 월급은 나오는데 급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어떤 달은 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달은 적게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회사에 물어보니까 회사에서는 뭐 연장근로 많이 하셨잖아요. 요번에 보너스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명세서를 못 보니까 실제 제대로 그렇게 반영이 됐는지를 알 길이 어려웠었어요. 예전에 어떻게 됐냐? 회사가 임금 명세서를 구비해 두긴 해야 되나 근로자한테 무조건 교부해야 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회사들은 줬었고 꼭 줘야 될 의무가 없다 보니까 그냥 회사에 자료는 있지만 근로자한테 굳이 안 주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줘봤자 근로자들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스스로 계산한 다음에 따지는 경우들이 많고 법대로 제대로 했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자기가 잘못 듣고 온 지식을 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바꿔달라. 그래서 오히려 이제 회사가 일하는데 더 힘들더라.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달이 돼야 되겠죠. 공개가 돼야 되겠죠. 회사가 제대로 업무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거 공개가 돼야 되고 이게 근로자의 권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무조건 서면 교부해라라고 해서 의무가 이제 부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노무사들도 업무가 되게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임금명세서 교부 이런 거 없다 보니까 사업장에서요 그냥 아름아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 근로자들 중에서는 몇 달치 몇 년치 모아가지고 제대로 임금 받았는지 계산해보는 사람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노동 분쟁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주들도 우리 노무사들 많이 찾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서 그럼 임금 명세서에 기재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시면요. 임금 총액, 급여 명세서, 월급 명세서니까 당연히 임금 총액 들어가야 되겠죠. 임금 언제 지급된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 좋겠죠. 제가 임금 명세서 받았는데 제게 아니라 저희 팀장님 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거다라는 게 들어가면 좋은데 굳이 몇 년도에 입사했다가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종사하는 업무가 꼭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 이름, 그 다음에 근로자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있죠. 뭐 생년월일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다든지 그게 아니면 사원번호가 들어간다든지 이것만 해도 특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명세서는 너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신상정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임금과 임금 지급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1번이 되고 요것들은 아니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근로자 명부에 대해서 회사에 구비해야 될 명부에 대해서 요것들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5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 대상 업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량근로가 뭐냐? 근로자가 재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일하는 거, 일 시작, 일 끝내는 거, 업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험 같은 거, 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집중됐을 때 쭉 해야지 여기서 8시간 됐으니까 퇴근해라 라고 해버리면 연구 흐름이 오히려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실험은 막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때
일 끝내고 가세요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그 근로자가 업무를 본인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서 수행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죠. 이런 게 연구 업무. 다음에 뭐 기사 취재, 이것도 어떤 뭐 전쟁 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터에 갔어요. 근데 일을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겠다? 말이 안 되겠죠. 전쟁 현장을 바로바로 취재를 해야 되고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업무할 때 그냥 기자,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디자인, 이것도 창작을 요구하는, 연구를 요구하는 업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근로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프로듀서 업무, 이것도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영상을 넣을 것인가, 어떤 음악을 입힐 것인가, 이런 것들 다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계속 업무를 수행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업무를 한다면 또 충분히 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근로자가 선택하는 게 낫겠죠. 이런 업무를 우리가 재량 근로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정보 처리 시스템. 이것도 우리 소위 말하는 프로그래머 업무도 어떤 코딩을 할 거냐 이런 것들, 그 코드를 짰는데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들 연구할 때는 본인이 재량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 높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이기 때문에 여기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교육은요, 좀 쉽게 얘기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게임 회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게임 회사의 프로그래머 업무가 아니라 그냥 인사 담당 업무 중에, 인사 담당자 중에 교육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행정 업무 하는 거죠. 행정 업무는 연구를 요한다라기보다는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건 재량 근로가 아니라 통상 근로 중에 하나로서 일을 8시간 일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으로 낸 게 아니라 업무로 지금 내서 여러분들이 설있게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업종은 다 맞는데?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건유해위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분들은 신체적으로 아직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죠. 소위 말하는 이제 미성년자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호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도덕상, 보건상, 여긴 도덕상은 빠져 있는데 도덕상 플러스 보건상까지도 유해위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보건 하면 더 넓은 개념인데 더 좁은 보건으로 얘기했으니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법이 보호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증명서 또는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둬라. 이거 언뜻 보면 맞는 문장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틀렸냐라고 하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1번. 그리고 플러스로 동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문장을 보면 증명서 또는 이라 돼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어로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틀리지 않았을까, 또는 답이 없는데 하고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또는이 아니라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둘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질문 넘어가시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 근로계약 체결할 때는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해서 교부해라 라고 돼 있죠. 원래 서면 교부하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서면으로 적어줘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가시면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에 따라 1주 5시간 한도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735가 이 미성년자 근로자의 통상 근로 시간이고 총 다 해가지고 성년의 근로 정도밖에 못하죠. 1시간, 5시간 더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렇게 연장근로를 해도 성년 근로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맞는 설명이고요. 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가 있다라고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 개별 근로자 동의, 노동부 장관 인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5번 지문 중에 근로자 대표의 협의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조문에는 협의 받아라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근로자 대표 협의라고 하는 게 합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협의라고 하는 건 의견 청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무조건 협의를 해야만 휴일근로 연장근로 시킨다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답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 지문이다라는 걸 봤고요. 다음 7번 문제로 갑니다. 휴식,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지문,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띄어쓰기를 안 했네요. 도중에 줘야 된다. 1시간이죠.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도 1시간보다 더 줘도 돼요. 1시간 이상, 30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8시간 일 시켜놓고 30분밖에 일 안 시켜, 아니 30분밖에 휴게를 안 줘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옳지 않고요. 두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라 알았는데 매월 1회입니다. 매월 1회. 아,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하죠. 30일에 근로일이 있다 치면은 29일에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건 여러분들이 봐도 현실에도 맞지도 않죠. 주 1회는 무조건 줘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다음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 앞에 서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라. 이거는 주휴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뭐가 있느냐.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휴일도 보장을 이제 해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요일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닌 소위 명절, 소위 공휴일 이런 것들을 합의해서 우리는 공휴일이 더 장사가 잘 되는 회사야. 그럼 그날 일을 하고 다른 날 쉬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없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사용자는 8시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사임금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한다.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분의 50 가산입니다. 휴일 근로일 때 8시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 가산해요. 근데 지금 통상 근로를 어떻게 가산해라? 연장 근로일 때라고 했으니까 지금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휴일 근로라고 나와야 된다. 다섯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 근로에 대해서 임금 지급하는 것을 가름해서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보상휴가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돈으로 줘도 되지만 돈보다 일 많이 했으니까 1.5배만큼 쉬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든지 근데 돈을 받는 만큼 돈은 수입은 느는 건 좋죠. 근데 근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많이 힘들잖아요. 차라리 저는 돈 안 받고 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월급은 그대로 나오고 휴식이 더 길어진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요건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에요. 요거 요건 잘 나왔고 그 다음 여기 야간 근로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1.5배 가산되는 거 있죠.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다 적용이 된다. 야간근로로 나왔으니까 가산수당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휴가로 준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건 5번이었습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또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이고 옳지 않은 것. 1번 가시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자, 불이익하대요.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예, 최근에 나왔던 판례 내용이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요건은 뭐냐? 불이익 변경 요건은 집단동의입니다. 그럼 집단동의 받기만 하면 저한테 불리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고 근로계약서가 있을 때 문제겠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세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리한 게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지금 더 유리하다는 거죠. 유리한 근로계약서라고 돼 있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핵심 내용대로 따라가 보면 취업규칙은 불리해졌고 근로계약이 현재 저한테는 유리한 상황이다. 어떤 게 적용된다? 근로계약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는 설명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이 취업규칙의 취지와 동의 절차, 근로계약의 의미, 그 다음 근로기준법 보충 이렇게까지 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초심자인 분들은 또 어렵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은 유리한 거 먼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시면은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과반수 수익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 의견 청취에 대한 거 일단 여기선 불이익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취업규칙을 처음에 작성한다면은 이전에 있던 조건이 낮춰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 처음 만드는 거니까. 처음 만들면은 불이익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들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의견 청취 들으라 돼 있어요. 의견 청취의 주체는 과반수 노조 있으면 노조, 과반수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라고 돼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세 번째,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의 제재를 할 때 감급은 1회 금액의 통사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임금 총액의 5분의 1을 돼 있는데 두 개가 틀렸어요.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이고 그 다음에 감액 기준도 1임금의 10분의 1까지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부분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그 다음에 감액 부분 1당이 2분의 1, 1임금 지급계의 10분의 1, 이 부분이 틀렸다. 그래서 X가 된다. 네 번째, 표창 제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경우 노동부 장관은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은 93조, 근로기준법 93조에서는 그 필수적 기재사항 중에 하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관은 변경을 명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요. 변경을 명할 수 있을 때는 법에 저촉될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회사가 만약 두지 않겠다면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다음 넘어가시면 5번째,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한 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다음 5번째에 대한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문장이 좀 길죠? 판례 내용인데요. 취업규칙을 바꿨어요. 불이익 변경했어요. 또는 유리하게 바꿨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적용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원래 기존 근로자한테 취업규칙이 적용되는데 그런데 신규 입사자는요. 신규 입사자는 자기가 입사할 때 저는 우리 회사 규정 따를게요 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한테 동의를 받았는지 못 받는지와 관계없이 신규 입사자는요. 무조건 그 회사가 만든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것도 구구절절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요약해서 얘기하면요. 기존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안 바뀌어요. 근데 신규 입사자는요. 기존의 불이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바뀐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입사자는 무조건 바뀐 취업규칙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 불문하고 신규 입사했다? 그러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맞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4번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표창과 제재에 관해서 93조에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란 말이죠. 취업규칙에 이거 써야 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노동부 장관이 보니까 법에서 만들라 돼 있는데 안 만들었다? 그럼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하고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두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표창과 제재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는 뭐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명시해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요. 9번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1번 통상임금은 1개월 이내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만이 포함된다라고 돼 있는데 통상임금은 정기 일률 고정이라고 하는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그중에 이제 정기성에 대한 문제인데 정기라는 게 1개월에 1번 주어지면은 정기적이죠. 근데 우리 판례는 1개월에 1회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준다 하더라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1개월 내 주기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다음 2번째, 산출된 평균임금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다라고 돼 있죠. 이 얘기는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는 통상임금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뭐 1원 나왔어요. 통상임금이 10원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10원만큼 무조건 보장해 줄게. 이런 취지로 지금 쓴 거란 말이죠. 맞는 설명. 그다음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정해서 지급하고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원래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급하는 정기불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임금 중에는 1년 내내 여러분들의 성과를 평가해서 지급하는 성과급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럴 때는 1년에 매월 주는 것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주는 또는 6개월에 한 번 주는 그런 돈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돈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4번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 전의 휴가 기간이 있다. 그 기간과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 출산 전의 휴가가 있으면요. 이 기간은 유급이라고 하지만 그 근로자한테 법상으로는 60일까지 유급이고 30일은 무급이고요. 30일에 대해서도 뭐 우선 고용기업이라 하더라도 30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지만 통상임금밖에 안 돼요. 너무 깊은 얘기를 했어요. 정리해보면 출산 전의 휴가가 평균임금 계산할 때 껴있으면 근로자한테 불리합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300, 40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통상임금 수준으로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불리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빼줘야 됩니다. 그 기간을 빼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출산 전의 휴가 기간을 다 빼버리고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도 빼버리고 남은 기간 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이건 초심자인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평균 임금은요. 퇴사 같은 거 했을 때요. 퇴직금 받을 때 평균 임금 계산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퇴사하는 시점 이전에 직전 3개월로 계산해요. 3개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받았던 월급 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3개월 기간 동안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뭐 이렇게 출산 전에 휴가 다녀올 수도 있고 아파서 쉴 수도 있겠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은요. 근로자한테 잘못이 없는데 법에 의한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기간에 일을 못했다면 그 기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가지고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정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라고 돼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보이시죠. 3개월 기간이고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에서 달력, 날짜 수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계산 방법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총일수라는 개념을 가끔씩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 3개월 기간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속이지 않고 잘 나왔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 이렇게 확인됐고요. 10번 문제입니다. 구제명령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해서 사용자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 끝났고 지금 중앙노동위원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행정소송 갈 때는 불복할 때는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날짜가 틀렸고요. 두 번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 판정은 중노위 재심 신청 행정소송 제기에서 효력이 정지된다라고 돼 있는데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부당해고를 제가 당했어요. 노동위원회 갔는데 부당해고 맞대요. 그래서 근로자 복직시키라고 했어요. 근데 사용자가 아직 지방노동위원회 아니냐, 대법원까지는 가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이 구제명령이 정지된다라고 해버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못 돌아가고 백수인 상태로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럼 국가가 구제명령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뭐라 돼 있냐, 구제명령은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니까 구제명령 이행하시면서 싸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제명령 이행한다는 얘기는 근로자 복직시키고 싸우라 이겁니다. 근데 사용자가 말 안 듣는 경우가 있겠죠. 말 안 들었을 때 나오는 게 이행강제금이죠. 돈으로서 보셨을 겁니다.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 부당해고다 가면 최고 3천만 원이에요. 그걸 꼭 네 번에 걸쳐가지고 1억 2천에 대해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거죠. 그 돈 내기 싫으면 복직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1억 2천이면 돈이 좀 세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월급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하면서 복직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할 때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원치 않으면 원직 복직 명령 대신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부당해고를 했어요. 구제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이겼다는 얘기예요.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원직 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임금 상당의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해라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보면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이겼죠. 그러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회사 돌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요. 저는 이제 이 회사 보기도 싫어. 꼴 보기도 싫어요. 그럴 때는 복직 말고 돈으로 주세요. 금전보상명령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선택하냐?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은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원직 복직 대신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잘못 인용했네요. 네 번째,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이행강제금 액수 부과 사유를 구두로 통보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국가가 하는 일에 말로 하는 건 없습니다.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다음 다섯 번째,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간까지 이행강제금 내지 않으면 이행기간을 정해서요.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날짜를 정해서 한다. 그리고 독촉을 하는데 독촉을 해서 안 내면은 국세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5번 보셨고요.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징계 처분의 징계 사유를 삼지 않은 비행이라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 성적, 징계 처분 사후 전후에 저지른 비행위 사실 등은 양정의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초심자인 분들은 무슨 말이야 생각하실 텐데 징계 사유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을 지금 징계하게 된 계기, 어떤 사건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단결근을 해서 지금 징계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래 진짜 우연찮게 또는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잖아요. 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무단결근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는 지었지만 좀 참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 되게 경한 징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일회가 아니고요. 상습범이에요. 하지 마라 회사에서 몇 번이나 징계를 했어요. 그런데도 또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봐줄 이유가 없겠죠. 원래는
원래는 그냥 출근 정지 이런 걸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 횟수가 너무 상습범위니까 해고로 가자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정의 참작자로 삼을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십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기에 부여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개개의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 질문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면 부당징계가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건 판례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일단 X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소명기회라는 것은 뭐냐? 회사에서 왜 징계받게 됐는지, 뭐가 억울한지,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근로자한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사용자가요. 하나하나 다 얘기를 들어야 될까? 이 사람이 징계 사유가 한 10개 있어요. 그 10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계기가 있었고 이거 구구절절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판례는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만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우리 판례와 다르게 질문하고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취지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판례가 얘기하는 바하고 다르죠. 그리고 이 문제들은 법조문이 없어요. 다 판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했었고 판례의 취지, 다시 핵심으로 정리하면 소명기에 부여하기만 하면 된다. 구체적 질문, 빠짐없는 진술,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도 기간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돼 있죠. 대기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주지 않고 회사 내에 그냥 대기시키는 거예요. 근로자에서는 어쨌든 불이익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 여러 개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혐의가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4가지는 무혐의로 처분이 됐어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근데 하나가 너무 심각해요. 무단결근 30일.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무단결근 30일은 한 달 동안 아무 말 없이 회사는 안 나온 건데 우리가 이 사람 계속 써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도 해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무혐의였다 할지라도 무단결근 30일은 명확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고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4가지가 무죄라 한들 하나만 가지고도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위법하지 않는 징계가 되겠죠. 그 해고는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5번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함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단체백에 규정됐다. 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판례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단체백 합의가 돼 있으면 합의를 거쳐야 돼요. 원칙적으로. 협의가 돼 있으면 거치지 않고 그냥 의견만 들어도 되지만요. 자, 결론적으로 옳지 않은 건 2번 보셨고요.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얘기네요.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자, 신입사원이라는 얘기네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줘야 된다. 맞습니다. 법조문대로 나왔고요. 두 번째,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했다. 어떤 사유로 출근을 명시적으로 100% 하는 게 아니라 20%까지는 그래도 용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80%보다 못했다는 얘기는 뭔가 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줘라.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 법조문에. 그래서 2가지가 1개월 개근 시 1일이에요. 신입 직원일 때 1년 안 된 신입 직원 또는요 1년 이상 된 사람들은 1년 중에 80% 미만 출근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을 했다. 그럼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업무상 질병. 회사 일하다가 지금 알아누웠다. 회사 일하다 다쳤다. 그 기간은 우리가 회사 일하다 다친 만큼 보장해주자 이래. 보호해주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판례가. 법조문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경우가 되고요. 네 번째, 사용자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 연차유급휴가 총 휴가 일수는 가산휴가 포함 총 25일이다. 맞습니다. 5번째,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을 가름해서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 이게 뭐냐?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해서요. 원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쓰고 싶은 날 가야 돼요. 근데 그 사용할 수 있는 날을 근로자 대표가 우리 다 같이 쉬자 이렇게 정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징검다리 휴가라고 들어보셨죠? 명절 있고 금요일 하루 출근, 다음 주말. 이럴 때 금요일에 다 같이 휴가 쓴 걸로 하고 쉬자. 이게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고 근로자들도 원할 수도 있겠죠. 그날 휴가 쓰겠다 했더니 막 상급자가 눈치 줘요. 그렇게 해서 굳이 명절에 끝나고 하루 출근했다가 주말에 또 쉰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다 쉬자. 이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근로자가 쓰지 않았지만 근로자 대표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가 있다. 이게
휴가의 대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제도가 맞다라는 거고 이 요건은 서면 합의를 해줘야 된다는 게 요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옳지 않은 건 3번 봤고요. 13번 문제 갑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돼 있죠. 기억부터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강제저축, 저축금 관리를 근로계약하면서 월급이 200인데 50만 원은 예금할 거야. 그러다가 너 나랑 3년 일하기로 했지. 3년 일 다 하면 그때 적금 해지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노예 계약이 되겠죠. 3년 동안 월급 50만 원이 떼이는 거고 그 50만 원 아까워서라도 저는 강제노동에 시달리겠죠. 예, 그래서 이거 하지 못한다라고 법정문에 돼 있고요. 니은 갑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은 사업장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돼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잘 나왔죠? 디귿 가시면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돼 있죠. 예, 근로계약서 쓸 때 당신의 원래 출근일과 퇴근일은 언제다라고 써줘야 된다. 예,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소정근로시간은 명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리을 가시면 시용근로관계는 사용자가 본근로계약 체결의 거절을 구두로 통보하면 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돼 있죠. 자, 시용이 뭐냐?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3개월 정도 우리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수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습기간 가진다. 수습이 끝나고 평가를 해서 정규직 시킬지 말지 결정할게 라는 겁니다. 근데 수습의 결과를 봤더니만 형편없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본채용 못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본채용 거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법조문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 판례가 뭐라고 보느냐? 해고랑 동일하다 봅니다. 그래서 해고할 때는 해고는 서면 통지해줘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구두로 한다라고 했죠. 이러면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으로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당성 인정된다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 빼고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죠. 이렇게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4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옳지 않은 것이고요. 파견 근로자 얘기네요. 1번 파견 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의 쟁의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예, 쟁의행위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쟁의행위에 파견 근로자가 투입돼 버리면 이거는 쟁의행위가 의미가 없게 돼요. 쟁의행위의 본질은 업무가 스톱되어서 회사도 힘들고 근로자도 무노동 무임금이지만 둘 다 힘들죠. 하지만 회사가 받는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비로소 힘이 대등해져서 성실하게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쟁행위 중인데 파견 근로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버리면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러면 쟁행위가 무의미해지죠. 그래서 이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 고용관계 끝난 후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한 내용의 파견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 파견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사장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파견 기간만 끝나면 얘를 우리가 채용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일 잘하는 에이스 직원이다라고 한다면 파견 회사에서 어디를 보내도 칭찬받고 오겠죠. 그러니까 파견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보석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너 절대 다른 회사에 이쁨 받는다고 이직하지 마. 우리 회사에서 평생 일해.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일단 강제근로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정규직으로 시켜주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법 취지에서도. 그래서 이걸 파견 계약을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 사업주하고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맞는 설명. 3번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적절한 파견 근로를 위해서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진짜 단어로 풀 수 있어요. 사용 사업주가 있고 파견 사업주가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보내주는 사람, 사용 사업주는 이 파견 근로자를 받아가지고 부려먹는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가 있는데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 있겠어요? 여기 있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죠.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걸 파견 사업주가 돌아? 뭔가 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법조문은 사용 사업주가 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X. 다음 네 번째, 파견사업주 근로자 파견사업 폐지하는 신고가 있을 때는 파견사업 허가는 신고일로부터 효력을 잃는다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폐지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허가를 잃는다. 신고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효기간은 파견사업 허가기간은 3년이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건 3번을 봤고요.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야 되네요. 기간제법이고요. 1번, 상시 5명 이상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회사다.
네, 그러면 이건 가족회사입니다. 가족회사. 그럴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 안 쓰고 가족끼리 일하는 건데 근로기준법이 오히려 들어가게 되면 뭔가 좀 안 좋아집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버지인 사장님은 이 회사가 성장하면 다 너네 유산으로 줄 건데 무슨 근로기준법이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유산을 안 줬을 때는 가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겠지만은 그거는 노동법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민사소송하든지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친족만을 쓰고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5명 이상이면 적용돼야 되거든요. 네, 넘어가시고 2번 휴직 파견 등으로 결혼이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 복직할 때까지 업무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네, 휴직 어떤 근로자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요. 네, 그래서 휴직으로 3년을 명을 받았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긴 한데 회사가 좋아서 3년 동안 휴직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휴직 기간 동안 업무를 대신할 사람 뽑았어요. 3년 동안. 원래는 2년이 넘어가면 무기각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휴직 대체자로서 뽑았다 한다면 2년을 초과해서 계속 일했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이 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문 내용이고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3번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평균임금 100분의 100 이상 가산해서 지급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통상임금이고 100분의 50 가산하는 겁니다. 연장근로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합니다. 이건 제가 1차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단시간 근로자는요. 하루의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일주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주말 알바 있잖아요. 평일 알바가 있고 주말 알바가 있다. 평일은 주로 보면 뭐 정규직 또는 회사의 정직원 이렇게 부르죠. 이분들은 40시간 일을 해요. 근데 평일에 제가 알바 나왔을 땐 토, 일, 일에서 16시간 일해요.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은 똑같은데 일주로 따졌을 때 제가 적게 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시간 근로자인 겁니다. 근데 일주일에 2번 일하는데 사장님이 주말 알바라 불렀지만 나중에는요. 정규직 중에 어떤 사람이 토요일에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너 월요일 나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제가 월, 일 이렇게 일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날짜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일, 무슨 요일 일을 하시고 그 다음 근로시간은 몇 시간 일하시고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 5번째,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 채용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통상 근로자 채용하고자 할 때 이건 무슨 얘기일까? 이걸 또 사례로 얘기해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상 근로자로 시켜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전환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고용해야 된다가 아니라 노력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라. 그럼 다른 사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간제 근로자 일을 잘한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요.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학력과 그리고 많은 경력을 갖춘 사람을 뽑고 싶어요. 사용자에게 채용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일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정식 근로자, 정규 근로자 채용 공고문을 올리고 면접 보고 어떤 새로운 사람 뽑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겠느냐? 우리 법조문은 채용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상 근로자 뽑고 싶다? 그렇다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한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하도록 노력해라. 공고하는 거죠. 공고. 하지만 그냥 회사가 그 사람 안 뽑고 새로운 사람 뽑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야 된다. 의무로 돼 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다라는 걸 봤습니다. 자, 다음 산안법 얘기합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직업상 질병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다라고 돼 있는데 자 중대재해에 대한 개념은요 고용노동부령 시행령 여기 시행규칙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질병자는 10명 발생이 돼요. 동시에 10명. 그래서 사망은 1명. 그다음 3개월 이상 부상을 요할 땐 2명 이상. 그다음에 부상 또는 질병일 때는 10명 이상이 동시에 나올 때 이럴 때 우리는 중대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틀린 거죠. 10명인데 2명이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넘어가고요. 전기열 이런 것들 위험 조치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세 번째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 중지시키고 대피시키는 사용자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라 라고 돼 있죠. 사업주 두 개가 나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얘기는 도급, 하도급 받을 회사. 요거는 우리 회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에다가 도급을 줘야 될까 했을 때 회사의 외형도 안 갖춰져 있고 산업 안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위험한 곳에 맡길 거냐? 그게 아니란 거죠. 업무를 맡길 때는 산업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고 다섯 번째 산안법 그리고 이 법에 따른 명령 요지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주지 의무라고 해요. 게시하거나 갖춰야 돼서 널리 알려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알아야 근로자들도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 어떤 작업 용구로 써야 될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그런 화학 물질은 뭔지 이런 것들 알아야 대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주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취업규칙 주지 의무가 나와 있듯이 산안법에도 주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7번 직업안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보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 조건을 밝히길 거부했다 라고 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구인자가 직업 조건을 밝히길 거부한다. 이건 구직자는 사람, 우리가 채용이 되고 싶어서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을 구직자 이렇게 부르죠. 구인자는 회사의 얘기입니다. 회사가 채용 공고문을 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찾아왔어요. 근데 봤는데 어떤 근로 조건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채용 공고를 시켜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직업안전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국가가 운영하는 고용센터 여기 얘기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채용 공고문인데, 국가가 운영하는 곳에 게시하는 채용 공고문인데 뭔가 미심쩍어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럼 채용 공고문 올리면 위험한 사업을 우리가 알선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것도 국가가. 그래서 이걸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희망과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소개할 수 없다. 그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 소개를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통근할 수 있는 것. 그게 없다라면 더 넓힐 수 있어. 세 번째, 장애인 고용공단. 예, 공단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직업 소개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무료 직업 소개 사업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더 채용이 잘 되겠죠. 이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에 등록을 하고 소개 사업을 할 때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선급금 안 된다. 예, 이렇게만 간단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근로자 고용하려고 하는 자는 광고, 문서, 정보통신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모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업안정법은요, 좀 특이한 법입니다. 요거는 직업 소개, 근로자 알선 이런 것들에 관한 법인데, 근데 여기 왜 규정하고 있느냐, 왜 규율하고 있느냐? 주로 보면 취업 사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된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근로자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략적인 취지를 보셨고 그런 흐름에서 보면 취업 사기 같은 거 돈 받아가지고 먹튀하는 경우도 되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 받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기초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로 가시면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에 이 법과 관련된 분쟁에서 입증 책임은 사업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힘들기 때문에. 주로 보면 채용 같은 거 아니면은 승진 같은 거 이런 것들에서 많이 발생해요. 보니까 채용할 때 여성 근로자들이 탈락을 했어요. 근데 근로자한테 그거 입증해봐. 입증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냥 탈락했어요 밖에 없어요. 근로자 말고 사용자 입증하면은 이제 서류 심사한 결과 나오겠죠. 면접 심사 결과 나오겠죠. 편향된 문제였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책임져라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키 채용, 신체 조건, 미연 조건 제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상식으로 봐도 말이 안 되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채용할 때까지 규율하고 있는 게 남녀고용평등법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임금 차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회사에 여성 근로자 임금이 더 낮아요. 근데 같은 회사에 똑같은 업무 하는데 여성만 임금 낮으면 차별이 되니까 겉으로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회사를 둘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꼼수를 쓰면은 동일한 사업으로 봐서 차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건 직장 내 괴롭힘하고 법조문이 약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란 현존한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여성 근로자를 더 승진시키고 임원으로 더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할당하는 그런 제도를 얘기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 보셨고요. 19번 문제입니다. 최저임금법 옳지 않은 것. 자, 선언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선언은 근로시간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우리나라 법 외에서 또 일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할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라. 예, 결정했으면 고시해야 되고요. 세 번째, 최저임금은요. 이건 제가 두 문자를 생유노소 이렇게 따서 외웁니다. 예, 생유노소를 고려해서 정한다. 맞고요. 네 번째,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월, 연 단위로 하는 게 없어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검색하시면 바로 시간, 일주, 월 이렇게만 게시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하라라고 돼 있지 않다는 게 특징이고 법조문에 있는 내용대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 장관은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예, 장관이요 결정하고 고시하는 일을 하지만 그 결정은요 사실상 위원회가 다 결정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보고요.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낼 수 있지 본인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 그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본인 마음대로 아무 근거 없이 결정 이런 거 안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견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이견 없으면 결정 고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는 편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20번 가시면요. 퇴직급여 보장법령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라 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 오래 하시면 헷갈립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취업규칙을 만드는 거 아니야? 회사 내 규정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동의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는 편이고요. 다음 2번 무주택자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할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요즘 집값 너무 비싸죠. 집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뭐 대출도 받아야 되지만 큰 돈 들어야 되겠죠. 대출도 다 안 해주잖아요. 비율대로 해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집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 거 다 쓰고 그 다음 뭘 또 해야 됩니까? 네, 퇴직금까지 땡겨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영끌,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라. 그래서 여기 무주택자라고 한다면은 퇴직금 아직 퇴직 안 했지만 중간정산 받아가지고 퇴직금 미리 받고 그 돈까지 보태가지고 집 사는 거 보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가? 퇴직금을 무조건 땡겨 쓸 수 있게 해버리면요 오히려 노후가 공공해집니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정년이 60세예요. 국민연금은 뭐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65세부터예요. 퇴직 후 5년 동안은 수입이 없어요.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되게 넉넉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퇴직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퇴직금을 근로자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때나 뽑아 쓸 수 없도록 만든 거. 그게 바로 중간정산할 때 사유들을 기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중간정산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사유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세 번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3년의 시효를 적용받고요. 네 번째,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요거는 더 설명드리기보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퇴직금 제도죠. 노후 생계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돈은 양도 압류할 수 없어서 근로자가 언제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돼 있는데 퇴직연금 사업자는 은행, 금융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매 분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줘라. 가입자가 이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그랬을 때 또는 회사가 가입했다라고 했을 때요. 그때 매 분기가 아니라 매년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수익률이 어떻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5번 보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법에서 1년이니까 매 분기당 1회 해주면 근로자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정보를 계속 많이 주니까. 하지만 법에 따라서 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는 1년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21번 가시면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대지급금이 뭐냐? 대신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체당금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했는데 국가가 대신 줄게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노동부 장관은요. 대지급 지급을 했어요. 그럼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대해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외한다라고 돼 있죠. 원래는 근로자가 사장님한테 밀린 임금 주세요 해야 되는데 국가가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럼 근로자는 이제 해결됐죠. 그럼 사업주의 임금 달라 한 걸 누가 가져가냐? 이걸 노동부 장관이 가져가서 자, 일단 제가 대신 줬으니까 사장님 이제 저한테 돈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중 최종 3개월분은 대지급 범위에 든다. 예, 맞습니다. 휴업수당 3개월까지 들어가는 게 특징이고요. 다음 세 번째, 대지급에 관한 규정은 국가 지자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국가 지자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요. 돈 뗄 염려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채권보장법에 대지급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는 사기업 중에서 돈 뗄 수 있는 곳,
이런 위험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미성년자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할 수 있듯이 대지급금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지급금, 수급계좌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것도 압류해버리면 근로자의 생계가 너무 위태로워집니다. 이 퇴직금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3년의 퇴직금, 3개월분의 임금 해서 거의 보면은 한 6개월치 임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보면은 퇴직금 받을 정도면은 보면 회사가 힘들었던 경우가 많아요. 몇 개월치 임금이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은 이 수급 계좌에서 압류를 해버리면 근로자가 이제 생계를 못 이뤄나가겠죠. 요거는 진짜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압류가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으로 넘어갑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사용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 출연을 이유로 정해진 근로조건 낮출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거는 복지제도거든요. 복지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월급 깎자.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로자 만족을 위해서, 근로자 장기 근속을 위해서 복지제도 만든다면서 임금 깎는다라고 하면 누가 다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낮출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복지를 위해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은 목적 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목적에 맞춰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큰맘 먹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딴 데 써요? 안 되겠죠. 세 번째,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이거 맞습니다. 법인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네 번째, 노동조합 근로자 생산성 향상과 복지정책에 협력하도록 사용자는 임금 수준의 상향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근로복지정책이란 건 국가가 만드는 정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근로자, 협력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용자가 어떠한 조치를 할 필요도 없다. 왜? 근로복지 정책은 국가가 하는 정책이니까 국가가 하는 정책에 다들 협조합시다 이렇게 돼 있지. 사용자가 뭔가 어드미트 해줘야 된다. 근데 이 정책은 국가가 만드는데 뭔가 좀 말이 안 맞죠. 다음 다섯 번째, 사용자는 우리 사주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사주조합원 소속 계급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해서 우리 사주 할당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사주조합원이라는 곳이 있고 그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우선 매수권, 뭐 주식 분배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3번. 23번 문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나왔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1번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해서 처벌받았다 하면 사용자에게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년간 고용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뭐 예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3년간 일할 수 있습니다. 3년간 일하는데 뭔가 잘못이 발생했다. 6년간 채용 못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년간 쓸 수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3년 동안 채용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용도 3년, 그 다음 채용 금지 기간도 3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었고요. 그 다음 고용 허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외국인 근로자가 받았어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용자는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뽑아도 됩니다라고 지금 허가를 받았는데 외국인 쓰면 되니까 이제 내국인 근로자 나가. 이러면 국내 고용이 축소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법률에서는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 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내국인 근로자 해고시켜버리면 내국인 고용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지 않죠. 그래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용허가서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 체결해라. 맞습니다. 3개월 이내에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 허가받았다 해서 그럼 평생 동안 근로자를 기다리면서 좋은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는 언제나 저는 뽑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허가 기간이 제한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채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범위에서 취업 활동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렸죠. 3년 일할 수 있고 잘못되면 3년 동안 못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의 구인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서 이해가 되시죠. 내국인 고용시장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선에서 뽑아라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되냐? 맨 처음에 채용 공고부터 올려라 이거예요. 채용 공고 올려서 우리 회사에 일할 내국인 근로자 없습니까? 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없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 보셨고요. 24번 노동법의 법원의 상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돼 있죠. 자, 기억부터 보시면 근로계약 정한 근로조건이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무효는 맞는데요.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니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법조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취업규칙이 일단 우선한다는 겁니다. 예, 취업규칙보다 미달하는 근로계약서면 근로계약 없애버리고 취업규칙 우선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예, 이렇게 어긋나서는 안 된다. 맞고요. 이 어긋을 이제 해석할 때는 미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리을 가시면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되는 단체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법률과 그리고 단체벽에 어긋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이렇게 4번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법인은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근로를 하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일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2번 근로조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로조건이죠. 근로조건에 관한 법이 뭡니까? 근로기준법입니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 근로기준법을 통해 가지고 인간 존엄을 실현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로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일반 원칙입니다. 법률로서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편이고요. 네 번째,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 유가족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아, 이분들이 죄를 지었나요? 국가유공자라서 뭐 큰 국가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강제로 징역을, 강제로 노역을 살게 하겠다. 좀 말이 안 되죠. 이 법조문의 취지는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고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의무를 해라라고 돼 있지 않다. 다섯 번째,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고용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받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요즘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죠. 여자 이러면 뭔가 표현 자체가 좀 격해 보이고 약간 좀 비하하는 듯도 해 보이고 이런 느낌 좀 드실 겁니다. 근데 법조문은 헌법조문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받고 그리고 부당한 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 이렇게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지금 노동법 1에 대한 해설은 이제 끝이 났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노동법 2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촬영 시간 자체가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한번 끊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